네, 서울 강서갑 국회의원 강선우입니다. 복지부 차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왜 장관이 안 나오고 차관이 나오셨죠? 지금 장관 공석 중이십니다. 18개 부처 중에서 김인철 후보자가 낙마한 교육부 제외하고 유일하게 차관이 대리 출석하셨죠. 네. 정호영 후보자 지명한 후 40일 지났습니다. 여전히 공석입니다. 보건복지 행정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서 겪고 계신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 행정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만 유일하게 지금 후보자가 있고 장관이 없어요. 이런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송구한 마음이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각에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그 생과 사의 그 가는 선 위에 서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제가 대신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직무대행 맡고 있는 추경호 부총리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제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국무총리 직무대행 맡고 계신데 특별히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다고요? 예, 제가 갑자기 지금 직무대행을 하게 됐는데 경제 챙기기도 정말 정신이 없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연설에서 의회주의 강조하셨어요. 들으셨죠? 예. 그런데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 철회하지 않고 있어요. 의회주의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글쎄 그거 가지고 또 바로 의회주의하고 100% 동일시해서 볼 수 있는 사항인지 동일시해서 보시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글쎄 지난 정부에서도 그런 사례가 여러 있었는데 저는 정호영 후보자가 의회주의를 강조하셨잖아요. 윤석열 의회주의는 우리 대통령께서. 의회에서 늘 그래서 강조하는 건 지금 아닙니까? 정호영 후보자 관련된 지금 이 사태가 의회주의에 부합한다고 보시는지 여쭤본 거예요. 국민들께서 판단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고 계시죠. 최근 여론조사 따르면 정호영 후보자가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이 적절하다는 답변 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정호영 후보자는 부적격이라고 판단하신 거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현숙 여가부 장관 등 청문보고서 채택되지 않은 다른 후보 임명 강행했습니다. 그럼에도 유일하게 지금 정호영 후보자만 임명 강행 안 했거든요. 대통령도 임명 강행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정호영 후보자 문제에 대해서는 불법이 없지 않냐, 그리고 불공정이 드러나지 않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명백한 불법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료 제출하지도 않으면서 명백한 불법을 국회가 어떻게 확인을 하겠습니까?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불법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회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후보자를 검증하는 정치적인 자리입니다. 국민과 국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불법 여부 별개로 하고도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저는 의회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서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대통령께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까지 아직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규용 차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영아 수당이 뭐죠? 올해부터 영세아에게 월 30만 원을 주는 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누구에게 얼마를 주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고요. 정의가 뭐냐고요. 조작적 정의가 뭐냐고요. 보건복지부 차관인데 모르십니까?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영아들의 출산을 장려하고 그다음에 영아를 키우시는 분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주는 수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되죠? 지금 현재 본 예산은 3,731억 원입니다. 생일에 따라서 이게 36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형평성 문제 굉장히 불거진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만 2세 미만 영아에 대해서 지급하겠다고 기준 설정했죠. 네. 이에 따라서 21년 12월에 태어난 아이는 가정양육수당을 2년간 420만 원 받는데 22년 1월에 태어난 아이는 영아수당으로 2년간 780만 원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육아 커뮤니티가 들끓었습니다. 본위원은 작년 이 자리에서 이런 형평성 문제 지적했고요. 2022년 기준 만 0세, 1세 대상으로 영아수당 모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보건복지부 또 기획재정부는 이게 예산상 어려움으로 대상자를 확대하기 어렵다라고 반대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대상자가 확대가 되지 못했었어요, 차관님. 그런데 올해 추경안 살펴봤습니다. 올해 추경안은 이게 어떻게 돼 있냐? 해당 사업을 2022년 예상 출생아가 당초보다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줄어들어서 예산 불용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244억 원을 오히려 삭감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대상자를 확대하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대상자가 없어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인데요.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설명이라고 보십니까? 작년에 예산 조정 과정이나 협의 과정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방금 말씀드렸죠. 예,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작년 상황하고 지금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작년에 국회의 승인에 따라서 영아수당의 대상자하고 수가 확정이 됐는데 이번 추경에서 저희가 감액을 한 것은 혜택을 줄이는 게 아니라 출생아 수를 최근 자료를 통해서 재추계하다 보니까 출생아 수가 감소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랑 같은 감액. 말씀을 지금 반복하고 계시는데요.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대상자를 확대를 못한다고 했어요. 근데 올해는 대상자가 없어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는 앞에 말씀하시는 건 제도 자체의 문제인 거고 뒤에 있으면 말씀하시는 건 올해 예산을 지급하는 거에 방식에 대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대로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두면 대상자가 확대되는 거 아닙니까, 차관님? 아니 이거는 영세한테 주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당시 때문에 추계를 좀 더 정확하게 했더라면 대상자 확대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이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차관님. 지금 의원님 말씀하고 저희 지금 복지부에서 이번에 추경안 한 거하고 취지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생아 수를 정확하게 추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최근 자료를 쓰다 보니까 출생아 수 추계가 감화있기 때문에 출생아 수 반영한 추계에 것입니다. 대한 지금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상자를 확대하자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대상자를 확대해서 지금 확대할 수 없는 이유가 예산이 없어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의원 그런데 예산을 그대로 뒀으면은 그러면은 이게 확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만 0세, 만 1세로. 근데 지금은 대상자가 없으니까 그럼 예산 깎자.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의원님 말씀에 좀 동의하기 힘든 게 그 대상자를 확대하는 거는 영세에 대해 가지고 규모를 확대하거나 아니면 대상을 확대하자는 얘기인데 제 말씀은 올해 이번 추경에서 제시한 것은 지난 그 국회 때 승인된 그 조건 하에 따라서 대상자 수를 새로 추계하다 보니까 대상자 수가 줄었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것이지 그 제도 자체를 바꾸거나 지금 그런 약간 것은 서로 아닙니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차관님. 그러니까 대상자를 확대를 하는 게 그 0세, 만 0세에 대해서 뭐 이 예산 자체를 늘리거나 그러자고 했던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고로 일정량의 예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랑 1월 1일에 태어난 아이랑 그만큼 차이가 나니 그렇다면 22년 기준으로 만 0세랑 만 1세랑 모두 포함을 하자. 그러니까 아이 숫자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늘리자고 했거든요. 늘리자고. 근데 늘리자고 하니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했어요. 하여튼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작년 국회에서 승인된 그런 조건 하에서 출생아 수를 다시 추계해 가지고 예산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시자고요, 차관님. 영아수당 포함해가지고 2022년 예상 출생아 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예상이 삭감된 사업이 총 몇 개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5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출산 보육 관련 사업 예산 총 1,044억 원 감액했습니다. 그죠? 네. 최신 기준 반영해서 예산 조정했다고 하지만 왜 하필 이 예산들의 대상이 됐는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5개 해당 사업들은 현재 집행률이 다른 복지부 예산보다 높습니다. 복지부 전체 사업 평균 예산 집행률이 46.9%거든요.
그런데 위 5개 사업 평균 예상 집행률이 54.6%예요. 현재 복지부 전체 사업 중에 집행률이 10% 미만인 사업이 52개가 있습니다. 예산 현액은 2조 원에 달하고요. 그중 집행률이 0%인 사업만 30개에 달해요. 최근 3년 평균 집행률 70% 이하 연례적 부진 사업이 5개, 예산 현액 370억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감액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예상 집행률 높은 사업들은 감액에 포함이 되고 집행률이 낮거나 아예 없는 사업들은 또 포함이 되지가 않았어요. 만약에 사업의 진행 가능성 또는 이 불용 가능성 기준으로 했다면 위 사업들도 포함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행률이 훨씬 낮은 사업들도 많은데 왜 이 사업들이, 집행률이 높은 사업들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 사업들이 감액의 대상이 된 걸까? 저는 저출산 보육정책 예산이 삭감된 것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정책은 예산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정책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이 감액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뚜렷한 원칙 없이 저출산 보육 예산이 먼저 삭감된 거는 이 사업들을 소홀히 생각하는 윤석열 정부의 가치관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부 사업들 중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보기에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업들, 아이 관련된 사업들, 표가 덜 된다고 생각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잡은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 사업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이라 더 수월하게 삭감할 수 있다는 그런 강한 의심도 듭니다. 왜냐하면 첫 만남 이용권 그리고 또 영아수당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처음 시작했는데 1년이 채 지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싹 감액됐어요.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사업이라서 그런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차관님? 제대로 시작도 안 한 사업부터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이번에 이 5개 감액된 사업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의 대상자인 출생아 수가 조정이 됐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 5개 사업에서 감액된 것은 0세와 1세, 다시 말해서 21년에 출생한 차관님 출생아 수, 일반적으로 그다음에 사업을 제가 아니요, 좀 제가 더 지금 설명을 시간이 드리면 안 없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제 질의 끝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그 예산을 감액하거나 그럴 때는요, 사업의 집행 가능성, 불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위 전체 사업들은 복지부 평균보다 집행률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왜 위 5개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야 표 잘 안 돼. 그런 사업들만 먼저 싹 감액을 하셨냐고요. 끝나고 더 설명하실 거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부총리께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부총리님, 네. 초과세수 관련된 질의입니다. 네. 초과세수 추경을 대하는 추경호 의원과 추경호 부총리가 어쩜 이렇게 다를까요? 저는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보통 이 쿼테이션 마크 있는 네. 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통 4월까지 실적, 5월까지 실적으로 연간 세수 전망 수정하고 세입 경정하신 적 있습니까? 최소 3, 4분기까지 가야 그 다음 세수가 되게 확정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게 여태까지 정부의 일관된 입장. 이게 누가 했던 얘기일까요? 제가 지적을 그렇죠. 했습니다. 7월 아마 추경 네, 제안을 부총리께서 할 때 홍 전 그랬었을 겁니다. 부총리에게 그렇게 강하게 질타하셨습니다. 예. 초과 세수분으로 나라 빚을 줄일 생각하지 않고 추경으로 써도 되냐며 당시에 강하게 말씀하셨었죠. 네. 이번 추경도 불과 1분기 세입으로 초과 세수 추산한 거 아닙니까? 그 세수 실적이 진도가 너무 컸기 때문에 제가 재추계를 하는 겁니다. 세수 추계가 잘못됐다고 작년, 금년 초까지 끊임없이 국회 언론으로부터 지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제가 가서 보니까 그런 실적이 나오고 그러면은 국회에 그걸 보고하고 그걸 수정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가져온 겁니다. 53.3조 원이란 초과 세수 중에서 국채 상환하는 게 얼마죠? 예, 9조. 그렇죠. 9조 예, 가져왔습니다. 네, 뺀 나머지 역대 최대 금요 추경 편성에 사용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재정 관리에 대한 부총리 평소 생각과 맞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 부분에 관해서 재정 부담이 관리에 없고 대한 부총리의 평소 생각은 무엇이었죠? 어떤 건전 재정 기준을 확고히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수가 더 들어오면은
국채 상환에 써야 되고 국가 부채를 낮춰야 된다. 그게 제 소신입니다. 기재부 지난해 61조 4천억 역대 최대 규모 세수 초기 오차냈죠. 그렇죠. 현재 감사원 감사 예. 이따 보충질의. 네네, 그렇게 하세요. 네. 네, 강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대구 동구갑 출신 존경하는 국민의힘 유성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